생활수맥, 건강수맥, 정판성 3장 생활과 풍수 명당의 묘를 쓰면 자손들이 복을 받는가. 풍수에서는 부자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믿는다. 부모의 행복과 불행이 자식에게 행복과 불행을 초래한다고 본다. 시체와 땅속 생기 사이의 생기 감흥과 부자 간에 있어서의 동기 감흥이 풍수의 본질을 이루는 감흥론이다. 이 생기 감흥, 동기 감흥의 두 가지는 동기 감흥으로 귀착된다. 만물은 땅을 어머니로 하여 생긴다. 사람도 역시 이 땅이 가진 생기의 산물이다. 인체, 특히 인체의 정수라 하는 뼈는 땅속의 생기와 동기된다. 땅은 부모이고 뼈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들과 같다. 따라서 생기에 찬 땅은 행복한 운명을 가진 부모의 품이다. 조상의 묘지가 어떻게 후손에게 영향을 주는가? 1960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윌라드 리비가 인체에서 발견한 14종의 방사성 탄 원소로 원리를 규명했다. 윌라드 리비에 의하면 이 원소는 죽은 사람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퇴화한다고 한다. 조상과 후손은 같은 혈통 관계를 가지므로 서로 같은 유전인자를 많이 내포한다. 묘지와 주택이 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도 조상의 묘지는 먼저 죽은 사람이 주위의 여러 가지 환경 요소에 의해 좋고 나쁜 영향을 받고 이를 다시 방사성 파장을 통해 후손에게 감흥을 일으키는 것이다. 풍수지리학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원리와 이론이 과학적으로 규명된 것도 있지만 아직 규명되지 않은 것도 있다. 그러나 풍수가 오랜 경험의 축적에 근거한 학문이기 때문에 높은 확률을 나타낸다. 땅과 생기, 풍수의 본질은 생기와 감흥 두 가지다. 사람이 죽으면 정신은 정령계로 들어가고 뼈는 땅으로 들어가는데 부모의 뼈가 길기가 충만한 온혈에 매장되면 그 자손은 복기를 얻게 된다. 이에 반하면 쇠퇴한다. 지구상 만물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땅속에 있는 생기, 지기이다. 그러므로 대지 속을 흐르는 생기의 유무를 확인하고 그 움직임을 보아 생기가 충실한 땅을 발견할 수 있으며 그 땅의 거처를 정하면 좋은 생기를 받는 것이다. 따라서 좋은 생기를 받고자 시신을 묻거나 사람이 살 거처를 찾는 것이 풍수의 본질이다. 이 지기를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이는 지자기로 보는 게 적절하다. 우리가 지구 중력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 살듯 지자기의 존재도 자력선이므로 일반인들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한다. 그러나 지구상의 모든 물체에 항상 지구 중력이 작용하듯 지구 전체는 지자기가 감싸고 있음에 그 지자기는 일정한 방향을 가지고 지구 내의 모든 자성체와 생체에 영향을 준다. 지구를 하나의 큰 자석으로 볼 수 있고 지구 중심에 하나의 자석이 있어 그것으로부터 자력선이 발생되는 것처럼 지자기가 분포하는 것이다. 지상에는 0.5 가우스 정도의 자력선이 흐른다. 지기는 만물을 생성시키는 원기, 에너지가 되는 것이다. 풍수는 땅의 생기를 알아내는 것인데 직관으로 땅의 생기를 알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생기를 눈으로 보거나 몸으로 느껴 알 수만 있다면 산의 모양을 알아볼 필요도 없고 산의 가지와 줄기를 분석하지 않아도 된다. 진짜 확실한 자리, 즉 별세계는 궁극적으로 오직 순수한 체험에 의해서만 기술될 수 있다.
생기가 있는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산세를 보고 물기를 보며 방향을 따지고 흙의 색깔을 본다. 바람을 타지 않고 물이 있는 곳에 기가 모인다고 하여 옛날부터 장풍 득수라 했다. 아지랑이가 일고 안개가 오래 멈추는 곳이 기가 모이는 곳이다. 그렇다면 진짜 생기가 있는 곳은 어떤 곳인가? 언덕이 좁고 물이 좋고 태양빛이 아름답고 바람이 부드럽다. 그리고 하늘은 새로운 빛을 띠고 있다. 혼돈 속에 고요가 있고 고요 속에는 명랑함이 있다. 그런 곳에 들어서면 눈이 뜨인다. 언제나서나 마음이 즐겁다. 여기에 기가 모이고 정이 쌓인다. 빛이 가운데에 비치며 신비한 기운이 사방으로 뻗친다. 그 위아래 또는 오른쪽 왼쪽은 그렇지 않다. 손가락 하나보다 크지 않고 한 숟갈 정도의 분량의 이슬방울 같고 진주알 같고 갈라진 틈 사이로 스며드는 달빛 같고 달빛에 반사되는 호수면 같다. 없애려 해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곳에 들어서면 기분이 좋다. 이 자리를 찾는 것이 풍수가의 목적이다. 어떤 묘가 직위를 받을 수 있는가? 사람의 시체를 땅속에 묻는 곳을 분묘라 한다. 무덤, 묘를 나타내는 한자어로는 묘, 총, 영, 분 등이 있고 왕의 무덤은 능이라 한다. 원래 총은 흙을 쌓고 나무를 심은 무덤, 묘는 흙을 쌓는 대신에 건조물을 세운 무덤 등으로 차이가 있었으나 지금은 혼용된다. 총칭해서 분묘라 한다. 우리나라의 묘지 제도는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 우리나라에서 시체를 매장하는 풍습은 영혼 불멸의 신앙과 함께 신석기 때부터 싹 텄다. 일반적으로 시체를 처리하는 방법에는 다리를 구부리게 하는 굴신장과 다리를 뻗친 신전장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신전장만 시행되었다. 대개 시체의 머리를 동쪽으로 두고 얼굴을 위로 향하게 하였다. 동침 신전 앙화장이라 한다. 통일신라에 이르러 당나라 영향을 받아 여러 장식을 갖추었다. 무열왕릉처럼 비각을 세우기도 하고 석인, 석수 등으로 신도를 장식하고 무덤 주위에 호석, 석란을 두고 12지 신상을 배치하는 등 호화롭게 꾸몄다. 그러나 불교의 영향으로 화장법이 생기면서 후장 풍습이 쇠퇴하여 왕릉 이외에는 봉분도 없는 곳이 많아지고 산 위에 작은 석실을 만들어 뼈를 담은 독을 그 속에 넣어두는 등 민간의 분묘는 보잘것없게 되었다. 고려 때는 원칙적으로 신라의 묘지 제도를 계승했으나 풍수설을 중시하여 방위를 엄격히 가려 묘지를 정했다. 주산을 뒤로 엎고 남쪽을 향하여 주산의 줄기는 좌우로 뻗어 청룡백호를 이루고 물은 흔히 그 앞에서 합을 하고 있다. 석란은 신라 때에 비해 높아졌고 능묘 앞의 문무는 신라 때에 비해 높아졌으며 능묘 앞의 문무의 석상이나 망석, 석등, 정자각을 두는 것, 묘지를 새겨넣는 것도 고려시대에 비롯되었다. 귀족의 경우는 대개 둥근 무덤 속의 석실에 오칠한 관이나 화장한 재를 담은 석관을 안치했는데 앞에 석등을 만들고 비석을 세웠다. 일반인 무덤은 대부분 목관을 토장하고 봉분을 만들었다. 조선의 분묘는 대체로 고려시대 연장이다. 왕릉이 남향한 것은 고려 때와 같으며 입구에 홍살문이 있고 돌다리를 거쳐 정자각에 이르게 된다. 정자각 앞에 동서 양쪽에 수복방,
수라방이 있고 다시 동쪽에는 비각이 세워졌다. 이때 사대부의 무덤에도 망주, 석등이 세워진다. 전라도 지방에는 묘의 모양을 타원으로 하면서 묘의 뒤를 제비꼬리처럼 만든다. 충청 지방에서도 타원형 모양을 하며 뒤를 제비꼬리로 만드는데 꼬리 부분이 두툼하고 더 길어 전라도 지방보다 꼬리 부분이 뚜렷하다. 강원 지방의 묘는 대개 원형을 한다. 어떤 형태의 묘가 더 좋은가? 풍수지리의 궁극적 목표는 혈을 구하는 것으로 혈장은 형기설의 핵심이다. 생기는 오행이 융화하여 정기가 되는 것이므로 혈장도 오행이 순환하는 곳이어야 함은 당연하다. 현무에서 뻗어내려오는 진맥을 입술용이라 부르며 그 용이 한두 번 가늘게 결인하고 산이 목처럼 잘록하게 들어간 곳을 말한다. 은미하게 솟아오르는 것을 화생뇌라 한다. 그 화생뇌 밑에 혈장이 숨어 있는 것이다. 둥글게 솟아오른 화생뇌를 승금이라 부르며 승금은 진맥이 들어온 증거이므로 둥근 기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야 참다운 모양이 평평하고 둥근 기상이 떠오르는데 이것이 태극운, 태극무리이다. 이 태극운은 임목권의 중앙에 위치하고 진열과 진토를 감추고 있으므로 오행으로는 토에 속한다. 태극운을 임목이 둘러싸고 있으니 태극운과 임목 간에는 은연중 가는 골짜기가 생기는데 이것을 상수라 부르며 평상시는 물이 흐르지 않으나 비가 올 경우 가늘게 물이 흐르는 길이다. 좌우에 숨어 엎드린 상수는 둥글게 둘러싼 임목을 따라 태극운 밑에서 서로 합하게 된다. 상수가 기의 흐름을 막으니 진룡은 자연히 태극운 안에 머물게 되는 것이다. 좌우의 상수가 만나는 곳을 소명당이라고 부르며 소명당의 참다운 모습은 평평한 가운데 오목한 곳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는 것이 정상이다. 지중해 생기가 움직이는 증표로 나타난 태극운을 가운데로 하고 위로는 승금에서 들어온 진기와 융합하고 소명당은 물이 경계를 이루어 진기를 머물게 하고 좌우의 임목은 진기를 감싸게 하므로 태극운 안에 어린 생기는 더욱 왕성하니 따뜻한 기운으로 되어 상승하게 된다. 이것을 난화라 한다. 이같이 혈장과 혈토를 구비하니 오행이 상생순환하여 생기를 순화하는 것이다. 태극운은 지하에 암장되어 있는 생기가 지표에 조금 나타남과 동시에 진룡이 들어와 지하의 생기와 진룡의 진기가 합하는 곳이다. 그러니 태극운은 생기의 핵심인 것이며 또 귀중한 정기이므로 가깝게는 임목이 태극운을 보호하고 혈장을 둘러싸는 미사와 청룡백호 및 크게는 나성에 이르기까지 모두 태극운을 보호하는 것이다. 삼맥에도 음맥과 양기가 있으니 주산에서 내려오는 입술용이 혈장에 도달할 때 그 용맥이 일어나 눈으로 명백하게 보이면 맥이라 하고 입술용이 평탄하여 그 맥이 가는 성과 같이 들어오는 용을 기라 한다. 진룡은
음양의 조화가 있어 변화가 다양하다. 그 맥이 밖으로 나타나면 음맥, 용맥이 숨어 엎드려 있으면 양기가 된다. 그러므로 혈장이 숨고 드러난 것도 음양의 이치이니 보통 사람의 눈으로 알아보기 어려운 일이다. 혈장은 한 개의 용에 나타나는 은미한 사법이다. 그러므로 우각사 하수사를 임목이라 하기도 하고 청룡과 백호를 임목이라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다. 용맥을 보는 핵심인 승금에서 태극운을 꿰고 들어오는 맥기를 구라 부르며 구는 좌우로 상수를 분수하고 금승룡의 정기가 들어오므로 진룡이라 한다. 승금의 참모습은 표면의 반달과 같은 무늬가 은연중에 나타나는 것이니 그것을 왕론이라 한다. 왕론은 진기한 구의 발현으로서 구는 태극운에 도래하는 기맥이므로 진열을 맺는 전맥인 것이다. 만일 구가 없다면 승금룡과 진혈 간의 전맥이 불가능할 것이고 상수의 분수도 없을 것이다. 진혈은 태극운 속에 암장되어 있으며 장사 지낼 때 관을 넣는 곳이고 태극운이 은거하는 곳이 혈장인 것이다. 즉 태극운 안의 진혈을 찾아 장사 지내야 하는데 현장에 가보면 태극운을 찾기도 힘들고 특히 태극운 안에 진혈을 찾기란 힘들다. 진혈이 은거하는 혈장도 음양의 원리에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먼저 혈장의 음양을 보면 오목한 혈장은 양혈이요 돌기한 혈장은 음혈에 속한다. 혈장이 속골이 같고 둥글면 골이라 하고 골 가운데 두드러진 것을 식이라 한다. 혈장이 돌기하여 드러나면 돌이라 하고 돌 가운데 생기는 작은 오화를 맥이라 한다. 굴과 맥은 양혈이니 나문이라 하고 돌과 식의 음혈을 토축이라 한다. 혈장에 토축과 나문이 배합하면 음양이 서로 만나 태극운이 은거하고 반대로 토축과 나문을 갖지 못하면 음양이 만나지 못하니 진혈을 만들 수 없다. 임목에도 음양이 있고 그래서 숨고 드러나는 조화가 있으니 왼쪽 임목, 즉 좌사가 드러나면 오른쪽 임목, 즉 우사가 숨어 엎드려야 하고 우사가 드러나면 좌사가 엎드려야 한다. 진수, 참다운 물은 태극운을 임목이 둘러싸므로 임목과 태극운 사이에 생기는 가는 물길이니 상수라 한다. 상수는 진룡과 진혈을 껴안은 것으로 상수가 없으면 진룡의 기의 흐름을 정지시킬 수 없다. 좌우 양상수를 기르는 구를 해안이라 부르며 좌우의 상수에서 흐르는 물이 합쳐지는 곳을 금어라 한다. 해안이 없으면 분수라 할 수 없고 금어가 없다면 아래에서 합치는 계수가 없을 것이니 용을 정지시킬 수가 없다. 용이 있는 곳에 물이 있고 물이 있으면 용도 있으니 좌우의 상수를 보고 진구를 알며 미세한 계수를 보고 태극운을 알아낼 수 있다. 금어는 소명당의 다른 명칭이며 진룡이 밥상과 같은 것이니 소명당은 향과 반듯하게 놓여야 한다. 혈장은 사진, 즉 진룡, 진혈, 진사,
진수를 갖추어야 참모습이다. 그러나 혈장사진은 한쪽이 드러나면 다른 쪽은 엎드려 드러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것이 음양의 원리이다. 혈장사진의 참모습은 은연중 노출되기도 하고 은연중 숨어 엎드려 있는 것도 같으며 없는 것도 같다. 구별하기가 어렵다. 진열은 하나라도 부족하면 진열이 될 수 없다. 진열을 찾아 장사 지내야 하는데 진열을 찾기란 힘들다. 현무에서 입술용이 들어와 눈썹같이 붉어진 승금을 만든다. 승금 밑에 태극물인 태극운이 만들어지고 이 태극운 안에 시체를 묻을 혈장이 이루어진다. 승금에서 태극운을 이어주는 가느다란 맥을 구라하는데 땅에 생기는 산맥을 통해 입술용과 승금을 거쳐 구를 통해 태극운 안에 혈장에 이르는 것이다. 그런데 묘를 둥글게 만들거나 둘레석을 만들기 위해 묘의 뒷부분을 없애버린다면 승금에서 혈장으로 땅의 생기를 전맥시켜주는 굴을 잘라버리게 됨으로써 시체가 땅의 생기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땅의 생기는 주로 땅속을 흐르지만 지표면의 땅의 생기 흐름을 차단하는 결과가 된다. 묘를 둥글게 쓰면 그 자손에게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화장을 해버리는 경우도 자손들이 묘자리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묘는 뒤에 꼬리 부분이 확실히 드러나도록 해서 승금과 이어주는 게 좋다. 지기는 산맥을 타고 흐르는데 구도 아주 작은 산맥이다. 작은 산맥이라도 잘라서는 안 된다. 옛부터 외인은 산의 전기를 타고난다. 전기는 만물을 생성시키는 원기, 즉 만물이 생겨나는 근원이 되는 에너지이다. 동양에서는 지도를 그릴 때 반드시 산맥을 그린다. 서양에서는 등고선을 그린다. 산맥을 그리는 이유는 산맥으로 기가 흐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기는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에서 생겨 산맥을 통해 흐른다. 백두산에서 생긴 기는 개마고원을 거쳐 태백산을 통하여 흘러오다가 태백산맥이 끝나는 부산에서 멎는다. 태백산맥의 지맥인 소백산맥을 통하여 기는 호남으로 흐른다. 흐르는 기는 산맥의 종단에 모인다. 따라서 기는 산맥의 종단에서 최강 상태가 된다. 기의 흐름과 산맥의 관계는 전기와 전속로의 관계이다. 산맥은 전기선로에 대응되고 기는 전압이다. 백두산은 한민족의 기를 발생시키므로 발전기이다. 발전기 백두산에서 발생한 전기, 기는 전선, 산맥의 끝이 끊어져 있는 종단에서 전압이 최대가 되는 것이다. 이때 전류는 반대로 최소가 된다. 그러나 선로의 종단에서 발전기 쪽으로 거슬러 가면 전압은 떨어지고 전류는 커진다. 전압기는 전하, 사람, 돈을 이동하게 하는 힘이고 전류는 전하가 이동하는 현상이다. 기는 산맥의 종단에서 강함으로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태백산맥, 소백산맥, 종단 근방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크게 생긴다. 그래서 용이 굽이쳐 내려오다 멈추는 곳에 좌청룡 우백고가 생기면 그곳이 좋은 자리인 것이다. 묘지의 오렴을 알아내는 방법. 묘지 속의 시체 상태가 살은 썩고 뼈만 노랗게 남아있는 것이 명당이다. 그런데 묘 속에 나무뿌리나 물, 벌레 등이 있거나 뼈가 변해 있다면 몹시 좋지 않은 일로 이것을 염이라 한다. 염의 종류를
나눈다면 나무 뿌리가 들어가 있는 목련, 물이 들어가 있는 수렴, 시체가 불에 탄 것 같은 화렴, 시체가 바람 맞아 뼈가 푸석푸석한 풍렴, 관 속에 뱀이나 쥐, 조개가 들어있는 충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목렴은 나무 뿌리가 관으로 들어가 뼛속을 휘감고 있거나 뼈에서 콩나물 뿌리 같은 것이 생겨 꽉 차 있기도 한 것이다. 실뿌리 같은 혹은 콩나물 뿌리 같은 것은 햇볕을 보면 녹기도 하는데 어떤 것은 뜯어내 햇볕에 두어도 오래간다. 아카시아 나무 뿌리가 머리뼈를 휘감을 경우 자손 중에 정신병자가 나온다. 목념이 들면 불구자손이 자주 나오며 관제가 생기고 재산을 잃기도 한다. 둘째는 수렴이다. 지하에서의 생수가 관으로 들어갈 경우 관 속의 시신은 썩지 않고 있게 된다. 더러는 시신이 칠성판에 묶인 채 물 위에 떠 있다가 엎어지는 복시 현상이 일어난다. 지표수가 관에 스며들어 괴어 있는 경우는 관 속에 물이 따뜻하며 똥물 같은 빛깔로 악취를 풍긴다. 이런 것은 매장한 지 3년이 못 되어 육탈을 물론 뼈도 찾지 못할 정도로 녹아 없어진다. 수렴이 들면 자손에게 병이 생긴다. 가정에 우환이 생기고 재산을 잃으며 자손이 음란해져 망신을 당하고 익사하거나 수재를 당한다. 셋째, 화렴. 시체의 일부 또는 전체가 불에 탄 것처럼 되는 것이다. 부분적으로는 가슴, 팔, 다리 등의 살 부분 혹은 수위가 부분적으로 타 있고 다른 곳은 남아있는 경우도 있다. 화렴은 땅 뒤쪽이 단단한 반면 앞부분이 무른 경우에 일어난다. 또 묘지 사방이 골짜기거나 사방에서 바람이 불면 화렴이 드는데 자손이 재산을 잃거나 중간에 벼슬을 파직당하기도 하고 죽거나 감옥살이를 한다. 넷째, 풍렴. 바람을 맞았다는 것이다. 묘지의 좌우 형세가 끊겼거나 산세가 한쪽으로 기운 형세에 무덤을 쓰면 바람을 맞았다는 풍렴이 생긴다. 주위 나무를 보면 바람에 흙이 날려 드러난 경우가 많으며 이런 바람을 곤신풍이라 한다. 곤신풍은 서북간에 불어오는 매서운 북풍으로 집도 이 곤신풍을 직접 맞으면 부슬부슬 허물어진다고 한다. 곤신풍을 맞으면 시신은 물론 뼈도 새까맣게 된다. 땅이 부슬부슬하거나 자갈 땅, 안반 위에 묘를 쓰면 땅 속에 공기가 많아 오기성 세균의 번식이 많고 땅에서 올라오는 습기도 없어서 뼈가 형체는 있지만 손을 대면 부서져 버린다. 풍념이 들면 자손이 중풍이나 신경계통의 병을 앓거나 정신질환을 앓는다. 다섯 번째, 충념이다. 묘 속에 갖가지 동물이 들어있는 것이다. 뱀이나 구렁이 등 혹은 쥐들이 우글거리는 경우도 있다. 어떻게 쥐들이 관 속에 들어있는가는 불가사의하다. 쥐나 개구리도 살아있고 거미도 집을 짓고 사는 경우가 있다. 신비한 일은 죽은 사람의 배설물이 쌓여 있기도 하다는 것이다. 어떤 경우는 조개들까지 들어있다는데 이들 동물들은 햇볕에 노출되면 2시간 안에 없어지는 게 보통이다. 중염이 들면 자손들이 손재를 당하고 만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뱀, 개구리 같은 것이 사는 것을 막으려면 굴, 석화 껍질을 부순 것이나 석회를 관 밑에 넣으면 된다. 이런 오염은 어떻게 생기는가? 풍수에서는 방위를 24개로 정해놓고 이를 양음으로 구분해서 용, 즉 묘지로 들어오는 산줄기가 간, 명, 손, 신, 진, 경,
해, 미, 태, 정, 사, 축 방향이면 정량룡이라 하고 건, 갑, 곤, 을, 리, 임, 인, 술, 감, 계, 신, 진을 정음룡이라 하는데 정음룡에서 건과 갑 방향에서 물이 들어오거나 나가면 목념이 들게 되고 곤과 을 방향에서 물이 들어오거나 나가면 풍념이 들게 되고 감, 계, 신, 진 방향에서 물이 들어오거나 나가면 수렴에 들게 되고 이, 임, 인, 술 방향에서 물이 들어오거나 나가면 화렴에 들게 되고 정량용에서 진 방향에서 물이 들어오거나 나가면 수렴에 들게 되고 이, 임, 인, 술 방향에서 물이 들어오거나 나가면 화렴이 들게 되고 손신 방향에서 물이 들어오거나 나가면 풍념에 들게 되고 간병 방향에서 물이 들어오거나 나가면 수렴에 들게 된다고 한다. 여기서 물이 비치는 방향과 사라지는 방향을 가지고 오렴의 발생 원인을 따지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논리적인지는 모르겠다. 왜냐하면 오렴의 원인은 물의 방향보다는 토질의 영향을 받는 게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묘지에 흙이 진흙이어서 배수가 안 될 경우에는 수렴이 들고 유기물과 습기가 많으면 지렁이 토양 생물이 많아 충념이 들고 토양이 메마르거나 습기가 적을 경우 시체 속에서 양분이나 수분을 섭취하기 위해 뿌리가 뻗어 들어가므로 목념이 들기 쉽다. 또 자갈땅이나 안반일 경우 산소양이 많고 건조하므로 오기성 세균 번식이 많아 뼈가 푸석푸석하게 되는 풍념이 드는 것이다. 한편 화렴은 풍념이 시체의 일부에서만 일어난 것으로 보는 것이다. 땅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신안을 가진 사람은 묘지 속의 오렴을 알 수 있지만 보통 사람은 알기 어렵다. 필자는 추를 들고 묘지에 서서 오렴을 알아낸다. 추를 들고 물이나 나무 뿌리, 뱀 등이 들어있으면 추가 돌아라 하고 생각을 하면 추가 돌아간다. 오염이 심할 경우는 추가 더 세차게 돈다. 묘지에 성물을 설치해야 하는가? 요사이 선조의 묘에 비석, 상석, 둘레석을 세우는 게 유행이다. 상석은 돌로 된 제상으로 장방형의 돌을 제상 크기로 다듬고 원형의 받침돌 4개를 놓아 무덤 앞에 놓는다. 묘에서 제사 지낼 때 그 위에 제물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며 성묘할 때에도 술과 과일을 차려놓는다. 비석은 고인의 행적을 칭송하고 후세에 전하기 위해 문장을 새긴 돌이다. 비석은 중앙 부분으로서 글자를 새긴 비신과 뿔 없는 용의 서린 모양을 새긴 형상의 비머리인 이수, 거북 모양으로 만든 비석의 받침돌인 귀부로 되어 있다. 서민의 묘소에는 이수와 귀부 없이 비진만을 세운다. 또 자연석의 일면을 갈아 글을 새기고 위를 둥글게 한 것을 가리라 한다. 신도비는 임금이나 고관의 무덤 앞 또는 무덤으로 가는 길목에 세워 죽은 이의 사적을 기리는 비석이다. 대개 무덤 동남쪽에 남쪽을 향하여 세우는데 신도라는 말은 죽은 사람의 길이라는 뜻이다. 신도비는 원래 한나라에서 비롯되어 당시는 종이품 이상의 벼슬을 지낸 사람에 하나여 세웠다. 고려시대에는 3품 이상의 관직자 묘에 세웠으나 조선시대에는 2품 이상에 하나여 세웠다. 그러면 어떻게 성물을 설치해야 좋은 기운을 받는가? 비석을 잘못 세워 망했다는 사례도 많다. 집도와 집 모양은 어떤 것이 좋은가?
우선 주역 8괴의 방향과 이것이 상징하는 인물이나 신체 부위를 알면 이해가 좋다. 집터나 주택이 있어 북쪽이 좋으면 가운데 아들이 잘 되고 생식기와 신장귀 등이 건강해지고, 북쪽에 흠이 있으면 가운데 아들의 생식기와 신장귀가 나빠진다. 우선 집터는 몇 자리와 같이 북쪽에 현무, 동쪽에 좌청룡, 서쪽에 우부했고 남쪽에 주작이 있어야 길지다. 북쪽에는 바람을 막아주는 언덕이나 산이 있고, 동쪽과 서쪽은 낮은 산이나 언덕이 있고, 남쪽은 평지로 트이고 멀리 가려주는 낮은 산이 있어야 한다. 지세는 북쪽이 높고 남쪽이 낮은 것이 가장 좋고, 그 다음은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은 경우가 좋다.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으면 동고서저 하면 생기가 쇠한 땅이 되어 재산이 탕진되고, 동저서고면 생기를 받아 북의 영화를 누린다. 남고 북저면 인물이 끊기고, 남저 북고면 가축이 잘 크고 인물이 나오고, 북서가 높고 남동이 낮은 경우도 좋다. 북서가 낮고 남동이 높으면 가세가 기울고, 가운데가 높고 사방이 낮으면 기운이 사방으로 흘러내리므로 기운이 기울게 되고, 동과 서북이 낮으면 양호한 편이나 화재를 당하기 쉽다. 사방이 높고 가운데가 낮으면 처음에는 재물이 모이나 나중에는 잃어버린다. 집터 모양이 네모 반듯하면 길상이고 너무 나오거나 들어가면 흉상이다. 집터 모양이 삼각형이면 신경쇠약, 노이로제 등으로 범죄자나 정신병자가 나오고, 남쪽과 북동, 북서로 꼭지점이 있는 삼각형 택지는 자기 재능으로 어느 정도 출세를 해도 건강을 해치거나 중도에 패한다. 정사각형의 택지를 이상적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나쁘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 좌우보다는 앞뒤가 긴 직사각형이 이상적이다. 오각형이나 다각형의 집터는 길치가 아니다. 또 집터가 심하게 나오거나 들어간 집은 재난이 따른다. 집터의 어느 부분이 나오고 들어가느냐에 따라 길흉이 달라진다. 북쪽 면을 볼 때 이 부분이 적당히 튀어나오면 좋다. 그러나 너무 튀어나오면 좋지 않다. 동쪽이 적당히 나온 집은 장남이 좋은 영향을 받고 간이나 발이 건강하다. 정신적 노동을 하는 직업을 가진 의사, 학자, 예술가 등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서쪽은 막내딸의 운과 재운, 친구 등과 관계된 일에 영향을 미치는 곳이고, 서쪽이 좋으면 부인 덕으로 재산을 모을 수 있고 좋은 친구와 교제한다. 그러나 서쪽으로 목욕탕이나 부엌, 화장실, 현관이 나 있으면 외형상 좋은 집이라도 효과가 상쇄된다. 집이나 집터가 북동쪽으로 나오거나 들어가 있으면 집안 식구가 흩어져 살게 된다. 남쪽은 가운데 딸의 운과 심장, 소장, 눈에 관계되는 방위로, 이곳이 알맞게 튀어나오면 윗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인정을 받아 출세가 빠르다. 반대로 지나치게 나오거나 꺼진 경우는 윗사람과 다투는 일이 많다. 안정된 직장을 생활하기 힘들고 성급하고 외형에 치우치는 성격이 된다. 화재나 화상, 조종 등의 일과 뇌졸중 환자가 나온다. 북동쪽은 상속관계를 보는 방위이므로 이것이 지나치게 튀어나오거나 움푹 들어간 경우 불구자, 신경통, 중풍 등에 걸리기 쉽고, 지나치게 파인 경우는 남자가 성장하는 데 영향을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북동쪽은 들어오거나 튀어나옴이 없이 평평한 게 좋다. 약간 나온 경우 집안 식구가 화목하게 지내고 활발히 활동하여 번창한다. 남동쪽은 번영 이익과 관련된 방위로 알맞게 불거진 것을 좋은 것으로 보는데 장거리를 왕래하는 무역이나 전국을 돌아다니며 하는 사업가에게 좋다. 이 방위는 큰딸에게 관계된 방위로 딸들의 운이 좋으며 특히 큰딸은 재색을 겸비한 숙녀로 성장하며 좋은 혼처를 맞을 수 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튀어나오면 남녀관계가 복잡해지고 여행 중 사고를 당한다. 남서쪽은 들어가거나 나오는 것이 없는 것이 좋다. 남서쪽은 어머니, 주부를 상징하는 방위로 약간 나온 경우는 주부의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심하게 들어가면 주부가 신경통, 부인병, 위장병으로 고생한다. 이 방위에는 재래식 편소, 목욕탕이 있는 경우 문제가 있다. 북서쪽은 아버지를 상징하는 방위로 지도자, 머리, 축적, 충실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알맞게 튀어나오면 아랫사람 운이 좋고 집안의 운세가 좋고 가정을 원만하게 이끄는 가장이 된다. 너무 튀어나오면 처음에는 운이 있어 보이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너무 앞서는 행동으로 독선적 사람이 된다. 북서쪽이 심하게 들어간 경우는 남자들의 권위가 상실된다. 집이 단순히 들어가고 나옴에 따라 길흉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 모양에 따라 달라진다. 동남향이라도 동남쪽을 향해 양방향으로 튀어나오면 좋은 영향을 받게 되나 동쪽으로만 나오게 되면 길흉이 반반이고 남쪽으로 나오면 좋다. 남서쪽이 튀어나오거나 이질러지면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며 북서쪽이 양쪽으로 나오면 좋은 영향을 받게 된다. 북동쪽이 어느 한편으로 튀어나오면 좋지만 양쪽으로 튀어나오면 나쁜 영향을 받게 되며 정사방의 중앙 부분이 튀어나올 경우 정서쪽의 길흉이 엇갈리지만 다른 방위는 좋다. 정사방의 중앙 부분이 들어가면 모두 흉하다. 현관문 비를 가리기 위해 내놓은 부분이나 현관문을 열고 닫도록 하기 위해 들어간 부분은 해당되지 않으며 벽이 튀어나오거나 들어간 것을 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무실 출입문과 대표자 좌석 위치. 주택의 위치가 좋고 나쁨은 대체로 주택의 방향과 대문, 부엌, 안방의 방향을 가지고 따진다. 요사이는 큰 아파트에서 살거나 큰 건물에 한두 칸을 빌려서 사무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도 중심점을 찾은 후 출입문과 안방, 부엌의 위치를 따져야 한다. 5000년 전에 중국 황하에서 출현했다는 용마의 등에 그려져 있었다는 그림을 하도라 하며 이 하도를 보고 복희신농이라는 성인이 진리를 깨달아 방위별로 8궤를 배치한 것이 복희팔궤다. 북쪽에 1과 6, 남쪽에 2와 7, 동쪽에 3과 8, 서쪽에 4와 9를 중앙에 5와 10을 배치했다. 이 하도의 양수, 홀수들은 하늘을 의미하고 음수는 짝수는 땅을 상징하며 1에서 5까지는 생, 6에서 10까지는 성이다. 그래서 중앙을 제외한 네 방위는 음양 한 짝이 되어 배치되어 있다. 이 하도를 보고 복희가 천문질이 길흉의 묘리가 숨어 있다고 생각하고 그린 것을 복희팔궤 방위도라 한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 문왕팔궤라는 게 있는데 4000년 전 중국 하나라 우임금 때 낙수라는 강물에서 거북 한 마리가 나왔는데 등에 글자가 쓰여 있었다. 이것을 낙서라 하며 이를 보고
주문항이 작동한 것이 문항팔계다. 양점인 표시와 음점인 표시가 대칭을 이루고 있다. 복귀팔계는 선천, 시간, 사상, 정신, 형이상의 세계를 암시하고 이선, 기후에 입각하여 만든 것이다. 문항팔계는 후천, 공간, 오행, 물질, 형이하의 세계를 암시하고 기선, 이후로 그린 것이다. 양택술은 문항팔계에 주로 의거한다. 해가 동쪽에서 뜨니까 동쪽에서 시작하여 남쪽, 중앙, 서쪽, 북쪽으로 순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오행의 상생상극 관계를 보면 수, 목, 화, 토, 금, 수 순으로 나열될 때 상생이고 건너서 이웃을 이루면 상극 관계가 성립한다. 감, 북방의 상징을 보면 감은 오행의 수, 12지로 자, 십간으로 임계가 해당되고 계절로는 겨울, 달로는 양력 12월, 색채로는 검정색, 맛으로는 짠맛, 숫자로는 1과 6이다. 인물로는 둘째 아들, 철학자, 승려 외교관 임산부로 보고 신체상으로는 신장, 성기, 방광, 자궁 등의 생식기관이다. 오행의 수이기 때문에 그 중요한 상징의 의미는 흐름, 모임, 시작, 사귐, 곤란, 낮음, 어두움, 가난, 질병, 도적, 임신, 색정, 고뇌, 잠재, 화합, 애정, 평화, 생식력 등이다. 어떤 집에 북쪽에 장점이 있으면 작은 아들이 잘 되고 그 집 식구들이 건강하고 번성한다. 북쪽에 결함이 있으면 작은 아들에게 나쁘게 되고 생식기관 계통에 질병이 생기고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다. 간, 북동방의 상징이다. 북동은 오행의 토에 해당되고 남서쪽이 음토라면 북동쪽은 양토로 보고 산토지로 본다. 12지로 축과 인에 해당하고 계절로는 늦은 겨울과 초봄을 상징한다. 양력 1월, 2월을 의미하고 색채로는 황색, 맛으로는 단맛, 숫자는 5와 10이다. 인물로는 셋째 아들, 사형제 이상일 때는 막내 아들을 의미하고 신체상으로는 코, 척추, 허리, 관절을 상징한다. 저축과 축제를 관장한다. 서북방이나 서방에 못지않게 이 북동방위도 재물운을 따지는 방위가 된다. 남성의 경우 생가의 집터가 동북쪽이 이빨 빠진 꼴이 되거나 오목 들어간 집에서 오래 살면 그 남성은 구제불능의 무능자가 되기 쉽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택지의 북동쪽이 불룩하거나 집 자체가 불룩할 경우 부자지간과 형제지간이 화목하고 경제적으로 협동이 잘 되어 번성한다. 진, 동방의 상징이다. 동쪽은 오행으로 목, 12지로 묘, 십간으로는 갑을 이고 계절로는 한봄, 달로는 양력 3월, 색채로는 청색, 맛으로는 신맛, 숫자로는 3과 8이다. 인물로는 장남, 직업으로는 전화교환수, 아나운서, 음악가 등이고 신체상으로는 간, 다리에 해당하고 발전, 결단, 새로움, 어짐 등의 뜻이 있다. 집의 동쪽을 보아 흠이 있으면 그 집에 오래 산 사람의 엄지발가락이 허허하거나 너무 실하다고 본다. 손, 남동쪽의 상징. 남동은 오행으로 목이고 12지로는 진사, 계절로는 봄과 초여름, 양력 4월, 5월이다.
색채로는 청색, 맛으로는 신맛, 숫자로는 3과 8이다. 동쪽이 양목이라면 남동은 음목이다. 동쪽이 소목이라면 남동은 대목이다. 인물로는 장녀, 젊은이, 부인, 중개인, 나그네, 목재상, 안내인, 무역업자, 운수업자이다. 신체상으로는 왼손과 발, 쓸개, 기관지, 식도, 신경 등이다. 동남방은 조화, 생장, 냄새, 결혼, 충실, 연애, 신용, 거래상, 출입, 왕래, 정제, 해산, 운순을 의미한다. 남동쪽에 결함이 있는 집이라면 맞달의 운세가 나쁘거나 사업이 잘 안 된다. 남동쪽에 장점이 있는 집에 오래 살면서 무역업에 손을 댄 사람이라면 사업에 성공한다. 2. 남방의 상징이다. 남쪽은 화, 십간으로는 병정, 12주로 5, 계절로는 한여름, 달로는 양력 6월이고 색채로는 빨강, 맛으로는 쓴맛, 숫자로는 2와 7이다. 인물로는 지자, 미인, 둘째 딸, 학자, 화장품업자, 미장원, 경영자, 미용사, 출판업자, 저술가, 서예가, 화가, 안과, 의사, 재판관, 교사, 경찰관, 신문기자 등이고 신체상으로는 심장과 소장, 눈, 머리, 유방이다. 남쪽은 불, 화재, 열, 광명, 노출, 권위, 이별, 제명, 탈퇴, 싸움, 격렬함, 영전, 명예 등의 상징이다. 곤, 남서방의 상징이다. 남서쪽은 오행으로 토이고 토중에서도 대지, 평지이다. 12지로 미신이고 계절로는 늦여름과 초가을, 달로는 양력 7월, 8월, 색채로는 황색, 맛으로는 단맛, 수로는 5와 10이다. 인물로는 어머니, 주부, 처, 늙은 여인이고 모든 여성이다. 부사장, 황후, 부관, 차석, 조수, 민중, 미야, 농부, 토목기사를 의미하고 빈곤한 사람, 열등자를 의미하기도 한다. 신체상으로 비장, 위, 복부 전체, 오른손, 배꼽이다. 대, 서방을 상징한다. 서쪽은 오행으로 금, 12주로 유, 십간으로는 경신이고 계절로는 가을이다. 양력으로 9월에 해당하고 색채로는 흰색, 맛으로는 매운맛, 숫자로 4와 9다. 인물로는 막내딸이고 신체적으로는 오른쪽 어파와 입을 상징하고 남동쪽으로 더불어 여성의 운세를 판단하는 중요한 방위가 된다. 또 즐거움, 기쁨을 의미하며 서쪽은 연못을 상징하므로 물의 성질인 집결성과 윤기, 연못에 움푹 파인 땅을 의미하는 깎임, 파임, 부족 등을 암시한다. 건, 서북방의 상징, 서북쪽은 오행의 금, 12주의 술해이며 계절로는 늦가을에서 초겨울이다. 달로는 양력 10월, 11월이고 색채로는 백색, 맛으로는 매운맛, 숫자로는 4와 9다. 서북쪽은 황제, 대통령, 수상, 시장, 아버지, 남편 등을 상징할 뿐 아니라 모든 남성을 대표한다. 신체상으로는 머리, 목, 왼쪽 어파, 왼발, 큰 창자, 손발의 뼈대, 등뼈를 상징하고 존귀, 신성, 고급, 권위, 충실, 권력, 완전, 지배 등의 뜻이 있고 하늘은 지구를 감싸고 있음니 덮다, 베풀다, 성취하다, 기르다의 뜻이다. 서북쪽이 좋은 집에 사는 가족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아지고 명예, 축제가 보장된다. 서북쪽이 길상이면 사주상 재운이 빈약한 사람은 어느 정도 생활을 보장받고 사주상 재운이 좋은 사람은 대재운이 나타난다. 서북쪽에 결함이 없거나 장점이 있는 집에서 태어난 자는 사주도 좋다.